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93페이지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이론이 TAT급에 추가된 내용을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이 세 가지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또 어떤 메뉴를 써서 하는 것인가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자, 5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면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감가상각자산을 매입을 했는데요. 이제 면세 사업을 그만두고 과세 사업만 할 때, 즉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감가상각자산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자였는데 면세 사업 때문에 감가상각자산이니까 뭐 차량 운반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입세액을 하나도 공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뭐 운반용 트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면세 사업을 그만두고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자, 트럭을 5천만 원짜리 살 때 그 당시 500만 원을 매입세액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트럭이 한 반쯤 기간이 경과했다면 나머지 250만 원 정도는 이제 과세 사업으로 전환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매입세 공제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면세 사업을 그만하고 과세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해당하는 매입세 공제 방식이에요. 네.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면세 사업을 그만두고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다라고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면세 사업에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을 하면서 취득했던 감가상각자산, 대표적인 게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아니면 건물도, 그러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요거 알고 계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그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이것은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에 재계산할 때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 상각률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상각률을 25%를 적용하거든요. 자,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설명했는데요. 재계산할 때도 이와 똑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는 1과세기간당 5%를 상각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우리가 원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이걸 정하고 내용연수를 정해서 이렇게 상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회계처리상의 상각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상각을 계산할 때는 딱 정해졌어요.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씩. 그 다음에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은 25%가 상각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은 취득한 후에 과세기간이 몇 개가 지났느냐, 몇 과세기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기타 감가상각자산도 면세 사업으로 경과된 기간이, 과세 기간이 몇 개 기간이 경과됐느냐, 만약에 과세 기간이 4개 경과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타 감가상각자산, 차량 운반구나 기계 같은 경우는 25% 곱하기 4개 과세기간 하면 100%가 돼버리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매입세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과세기간이 4개가 경과했다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거죠. 2년. 우리가
횟수로는 회계연도로는 2개 연도예요. 1과세기간이 1기가 1월부터 6월, 2기가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과세기간당 25%니까 과세기간 4개면은 횟수로는 2년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지나면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하나도 받을 게 없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1과세기간당 5% 상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죠. 1과세기간이 6개월이니까 1년에 10%. 그러면 건물은 만약에 5년이 지나면요 50% 상각된 걸로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나머지 5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건물이나 구축물은 10년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없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적용은 지난 시간에 재계산을 설명했는데 재계산 계산할 때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재계산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건물은 10년간 재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은 2년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나면 재계산 할 게 없어요. 전부 상각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산을 몇 년, 내용 연수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1과세기간당 상각률을 건물은 5%, 나머지는 25%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면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계산은 이 공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된 내용 93페이지에 추가된 내용을 우리가 지나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네,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가 이게 지금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기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 그러니까 2년 전에 문제 풀 때는 보기가 다르고 또 1년 전에 문제 풀 때의 보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험서는 2024년도에 출간된 수험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요것만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하겠습니다. 법인은 모든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개인사업자인데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급을 해야 됩니다. 과세 면세 합쳐가지고 직전연도 기준으로 따져요. 직전연도. 그래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시기가 직전연도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시기가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7월 1일부터 항상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 괄호 속에 보면은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는 1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문제는 1억 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1억 원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제 24년도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8천만 원으로 출제해야죠. 그것도 적용 시기가 7월 1일부터. 그래서 왜 1월 1일부터 적용 안 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언제 확정이 되냐면요. 확정 신고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데 확정 신고를 언제 하는 거예요? 1월 25일 날 신고하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면 23년도인데 23년도 확정 신고를 24년 1월 25일 날 신고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2기 때부터 적용해요. 2기가 7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항상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거. 왜 그러냐? 확정 신고가 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8천만 원이니까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급과 전송은 이 발급은 거래처에 하는 것이고 명세를 전송하는 건 국세청에 전송하는데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하느냐면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죠. 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에 대한 설명, 우리 FAT 1급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영수증에 대한 것도 있는 내용과 똑같고 97페이지에 보시면 신고와 납부, 우리가 신고와 납부가 애정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애정신고 때는 고지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납부하고요.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 즉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만 신고납부하고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사업자하고 같이 고지납부하면 됩니다. 고지납부는 쉽죠. 세무서장이 고지서 보내는 걸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거고요. 신고납부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니까 고지납부가 간단하고 신고납부는 좀 복잡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된 내용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FAT 1급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알고 가시면 되겠고,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이 되죠. 폐업한 사업자는 언제 확정신고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확정신고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 게 있죠. 환급제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기업이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냐면, 자,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많이 한 과세기간에는 매입세액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매입세액이 많으면은 우리가 부가세 정리분계할 때 미수금으로 분계하잖아요. 그 미수금 분계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게 환급인 거죠. 납부할 세액이면 미지급 세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번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어요. 수출기업. 수출기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세율 적용받지 않습니까? 매출세액을.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0원인데 매입세액만 계속 발생하죠. 그러니까 매 신고 때마다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급에는 일반 환급제도와 조기 환급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반 환급은 신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통장에 환급을 해준다 하는 거하고, 조기 환급은
신고가 끝난 후에 15일 이내에 통장에 입금시켜준다. 이 환급 기간. 예,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일반 환급은 신고하고 30일. 예, 신고기한 끝나고 30일.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끝나고 15일. 그리고 조기환급은 과세기간에 그 3개월 단위로 하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할 수도 있고 2달치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조기환급은 그 중간에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세 부분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FAT 1급의 부가세 이론에서는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TAT 2급 교재에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실무 문제를 보면은 가산세가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하라는 문제는 안 내요. 그건 이제 1급에서 나옵니다. TAT 1급에서. 하지만 이론에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만 가산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가지. 네 가지는 과거에 이론에서 나왔던 가산세이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는 거죠. 한번 나왔던 것은 그 다음에 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우리가 이론 시험 대비해서 이걸 다 기억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거 한 4개만 좀 기억을 해주는 걸로 하고 우선 쭉 훑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미등록이나 허위등록 했을 때 미등록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 허위등록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역시 1%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인데, 이 세금 계산서 관련한 가산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 맨 앞에 2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1%, 공급가액의 1%. 또 미발급,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2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율이에요. 이 가산세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지연발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했을 때 지연발급이라고 하느냐, 이걸 알면 되겠죠. 그 지연발급 시기를 놓쳤으면 미발급이에요. 그래서 지연발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미발급이 되니까, 지연발급은 자,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한 날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하면 정상 발급이에요. 정상 발급은 여러분 알 것이고, 그러면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즉 10일이 지난 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공급 시기가 공급 시기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이에요. 근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연 발급인데, 언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 확정 신고 기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밑에 미발급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 안 한 것은 미발급이에요. 아시겠죠? 자, 1%, 2%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부실기재 가산세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3%, 수취 3%. 가공이라는 것은 거래를 안 했는데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은 거를 말해요. 가산세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예. 그러면 발급한 사업자도 2%, 수취한 사업자에게도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대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수취한 경우도 각각 과대 기재한 금액에 대해서 2%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예요. 합계표는 세금계산서에 매출이면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고, 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면은 그게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 부실기재, 부실기재 일부가 틀린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부실기재 0.5%, 또 지연제출도 0.3%, 이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가산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이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0.5, 0.5.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이 전송, 이게 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명칭을 좀 서로 다르게 붙여야 되는데, 위에가 뭐냐면은 지연전송 가산세고요. 지연전송. 밑에가 미전송 가산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발급일로부터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건데요.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연 전송에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느냐?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전송해야 돼요. 아까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입니다. 그랬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전송하면은 지연 전송으로 봅니다. 근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전송을 안 했어요. 그러면 미전송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전송한 건 미전송이에요.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전송하면. 그래서 지연 전송 공급가액의 0.3, 그 다음에 미전송은 0.5%의 가산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데 종이로 발급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가액의 1%라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는 법률에 따라서 애정신고, 확정신고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틀리게 신고했어요. 금액을, 매입세액을 너무 매출세액을 너무 작게 신고했다든가, 그러면 과소신고. 또 매입세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든가, 그러면 초과 환급신고에 해당이 돼요. 매출세액을 빼먹으면 과소신고라고 하고, 매입세액을 너무 많이 해당이 안 되는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환급을 받았으면 초과 환급신고. 이게 다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들입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하긴 했는데 틀렸으면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무신고에는 일반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도 일반 과소신고와 부당 과소신고라는 게 있는데, 부당으로 판별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가산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부당이라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거고, 일반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 다음에 7번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신고할 때 이제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신고했을 때의 날짜와 나중에 신고함으로써 납부하는 날짜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2.2씩 계산해요.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지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2.2. 이 10,000분의 2.2는 해마다 주무관청에서 정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는 10,000분의 2.2를 적용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가산세, 이제 마지막으로 8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타 가산세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과 관련해서 가산세가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때는요,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만 가산세 0.5%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를 귀찮게 했으니까 가산세를 좀 내라. 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말은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왜 이거 신고 안 했나요? 하고 알려줘 가지고 아 이거 빼먹었구나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을 말해요. 자, 가산세 내더라도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경정신고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에도 아까 1번은 빼먹어가지고 경정기관에서 왜 신고 빼먹었냐 알려줘가지고 매입세 공제받은 거고, 밑에 거는 과다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기재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것도 역시 과다 기재했으니까 여기에도 해당되죠. 초과 환급 가산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였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관련된 또 가산세를 냅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명세 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익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현금 매출 명세서, 현금 영수증이 아니네요. 현금 매출 명세서 가산세가 있다.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걸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는 빠진 것 같아요. 대략 우리 교재에서 8번까지 표를 8개의 표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단은 가산세는 FTAT 2급에는 출제하진 않을 거지만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네 가지 짚어드린 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미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0.3, 미전송은 0.5%. 요게 다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음은 이제 제 7절 120페이지 간이과세자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FAT 1급 교재에도 간이 과세자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간이 과세자의 범위도 그동안 몇 번씩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출문제,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간이 과세자의 적용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2년 간격으로 계속 최근에 적용 기준이 바뀌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4년도 기준을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1억 400만 원으로 조정되기 전에는 8천만 원이었어요. 또 8천만 원 이전에는 4,8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5년 사이에 두 번이 바뀌었네요. 자, 4,800에서 8천으로 한번 바뀌었고, 그리고 1억 4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의 이 부가세 이론 관련 문제에서, 오래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보기가 지금 기준으로는 답이 틀리겠죠. 자, 그래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적용 대상자가 되는데, 또 이 금액보다 더 낮게 적용받는 업종도 있어요. 그걸 먼저 찾아보면은요, 주 1에 있는 거, 이 표 밑에 주 1에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그리고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하고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이니까 미만이죠. 미만의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1억 400만 원의 미달이라는 개인 사업자는 이 두 업종은 뺀 거예요. 임대 사업하고 그다음에 과세 유흥 장소하고는 예외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적용 배제가 있는데, 적용 배제, 간이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법인은 모두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 첫 번째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업장은 1년에 매출이 5억, 10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억 400만 원 넘었죠. 그리고 여기 이천에 갖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간이과세 이천에 있는 걸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랬습니다. 광업도 간이과세 배제,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제조업도 배제인데, 제조업 중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제외.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그 최종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그 제조업이 뭐가 있냐면요, 도정업, 떡집, 그런 방앗간 같은 데 있죠. 떡 만드는 방앗간, 이런 데도 제조업이거든요. 그런 곳은 제외입니다.
또 적용 배제, 도매업도 적용 배제가 원칙이고요. 부동산 매매업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 장소도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인데 여기 4,800만 원 미달일 경우만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유흥업소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4,800만 원 미만의 미달인 경우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됩니다. 전문 서비스업 개인 사업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개인 명의로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가 아니고 세무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적용 배제죠. 법인이니까. 전문 서비스업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적용 배제. 법인은 당연히 적용 배제이고 전문 서비스업 지금 제가 잠깐 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개인 사업자들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계획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아까 여기 밑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둘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아까 저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증기업, 수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요. 건설업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 과세자하고 틀려요. 납부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과율이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이익률과 같은 건데 그 부과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10%를 일단 계산한 다음에 최종 납부세액은 이제 세액공제와 예정 납부세액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가지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하죠. 그래서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부가세 포함한 것을. 자, 아까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가가치율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업종별 이익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업부터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금융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율을 정해놨으니까 자기 업종에 맞는 부가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납부세액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매입세금 계산서 등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매입세금 계산서 잘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세액공제를 10%가 아니에요. 일부 세액공제 해준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잘 많이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거 발행을 많이 했으니까 잘 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약간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전자신고하게 되면은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확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적용해 줍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그 예정 때는요, 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고지납부. 확정신고 때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이유가 7월 달에는 고지서 세무서에서 날라오면 그거 그냥 납부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세무사 사무소에 맡겨가지고 확정신고 한번 하면 됩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면 직접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1월 달에 하는 신고예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예, 비교한 표. 뭐 이거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간이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걸 정리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표를 잘 숙지해 두시면 돼요. 이 표가 굉장히 정리를 아주 잘 해놓은, 즉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 놓은 항목별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비교해 놓은 아주 좋은 표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짚어 드릴 수 있는 게 포기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될 수 있습니다. 예, 간이과세자가 나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일반 과세자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포기 신고는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고 가야 되겠네요. 납부 면제. 바로 위에 있네요.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어요. 자, 여기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당해 과세기간이니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공급대가 매출액입니다. 세금 포함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신고를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신고했어요. 4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 면제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면제제도 없어요. 예. 부가세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그냥 납부해야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급대가, 매출액 기준으로 1년 동안 매출액 집계해 보니까 4,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부가세는 낼 것이 없다. 4,8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 면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추가된 이론을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가 남았는데요. 이론에서는 소득세 이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재무회계 정리했던 것처럼 유형별 문제 풀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도요. 유형별 연수 문제 풀어보는 것으로 하죠.
376페이지인가요? 자, 376페이지에서 한 문제 찾아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지국 과세원칙 틀렸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죠. 2번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세금을 공제하는 거죠. 세액 공제. 거래 금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전단계 세액이 뭐예요?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틀렸고. 3번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다? 동일하지 않죠. 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담세자는 소비자고 납세자는 사업자예요. 그러한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죠. 3번도 틀렸고.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그렇습니다. 4번은 맞았어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2번 보겠습니다. 377페이지의 2번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것은? 현물 출자 과세하죠. 네, 현물 출자 건물을 가지고 출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판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과세다. 그 다음에 상속세를 재화로 물납한 경우 공급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조세물납이라고 표현하죠. 조세물납. 조세물납은 세금을 재화로 납부했다 이 말이에요. 조세물납이. 그러면 그 재화를 판매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내기 위해서 납부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공급이 아닙니다. 3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죠. 매입세액 가만 있어봐. 예. 그래서 공급인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네요. 답이 1번. 네, 제가 현물출자 답이 1번. 2번은 과세가 아니에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것은요, 그것을 면세사업에 사용했다 라고 하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불공제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재화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이것도 공급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인 것은, 즉 과세가 되는 것은 물어봤으니까 1번이에요. 1번. 자, 다음 페이지에서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서는 몇 번을 풀어보겠을까요? 16번. 짧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공급 시기입니다. 수출 재화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예요. 맞습니다. 단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죠. 이거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공급 시기가 되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장기 할부 판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닌
일반 할부파면은 뭐예요?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봐요. 재화를 인도한 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의 공급일에 우리가 공급한 걸로 봅니다. 3번이 틀렸죠? 다음 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문제 풀어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문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여기 하는 게. 5번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행 위탁 수출하는 경우. 위탁 수출도 영세율 적용받아요.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외국으로 운행하는 거니까 영세율 적용받아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받는 겁니다. 국내 업체끼리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영세율 세금기 단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4번.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라고 해요. 면세. 영세율이 아닙니다. 영세율이면 여러분 신고하잖아요. 영세율이면 과세표준 신고를 합니다만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 때 아예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세 적용이니까. 영세율은 신고하는 겁니다. 영세율은. 근데 면세는 신고 안 하는 거예요. 4번이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0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면세만 한번 더 해볼게요. 무연탄, 연탄 같은 무연탄 면세죠.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그냥 우표가 면세죠.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 신문사의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세가 30만 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81쪽에서 하나 또 풀어볼게요. 여기서 좀 짧게 보이는 거. 7번. 7번 한번 풀어볼까요?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4년치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 공제를 차감한 후에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네, 대손세 공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국내 매출액이 6,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세액은 60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수출액이 있습니다. 수출액에는 매출세액이 0원이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것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단기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단기 확정신고 때 여기 30만원 부가세 못 받게 됐으니까 요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0만 원이 대손 처리되었으므로 세금을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손세액 공제 제도라고 그래요. 대손이 발생한 매출세액을 빼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6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57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제도 우리 책에서 어디 이론에서 어디선가 나왔을 텐데 안 나와서 그냥 넘어왔나요? 요거 나중에 실무할 때 다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문제니까 9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앞에 이론 때 그냥 발견을 못한 것 같아서 9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완구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1기 과세기간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에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자, 완구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았어요. 네, 판매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면 이 중에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음에 나번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는 면세이므로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세금 매출세액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은 23년 1기 외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55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24년 1기 중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1기 확정 때 이것을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만원이죠. 5만원 대손세액 공제 받아요. 답번에 대손세액 공제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95만원이 매출세액이 된다. 95만원.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여러분이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신고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문제를 실무 수행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382쪽 적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382쪽부터 유형별 연수 문제 풀고 이제 여러분 이론은 소득세 이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론이 조금 지루하죠. 네, 이론 끝나면 실무 수행 TAT급 시험 준비하는 것으로 또 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382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